오늘 9월 2일이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2년 전력으로 나오는 신기를 저희 지시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또 많이 지금보다 더 충실해질 수 있겠다 하는 임무를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은 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는 게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는 에너지원이라고 하기는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 자체는 에너지의 이동수단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이 있다면 수소로 이동을 시키고 수소를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전기도 어떤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 만든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장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형태로 꼭 수소가 아니더라도 뭐 암모니아, 뭐 다른 형태로 약간의 변형을 시켰다가 사용을 하는 이 컨셉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이 과정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긴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위하고 있고요. 많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바탕업으로 만들어진 사회예요. 등부를 대체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만 수소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소 사회를 빨리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가 차, 연료전지차 그 두 가지만을 주로 얘기를 해요. 생산하고 여러 가지 활용 수단 중에 하나인 연료전지만이 수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이제 수소의 활용 이런 것들이 보면 연료전지하고 이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수소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연소시키는 뭐 수소 터빈이나 아니면 혼소시켜서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철 공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CO2가 나오잖아요. CO2 왜 나올까요? 연소에서 연소보다도 얘가 이제 원래 철이 산화물로 되어 있잖아요. 산화철 형태로. 돌멩이 자체는 보면 이제 산화 알루미늄, 산화철 이런 것들이 다 돌이거든요. 예, 그래서 산화물로 형성이 돼 있다. 아니, 돌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철은 거기서 산소를 떼어내야 되는 형태예요. 떼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탄소를 집어넣습니다. 다량의 탄소를. 그러면 탄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탄소가 들어가서 그 산소하고 합쳐져서 CO2가 만들어지면서 철에 있는 산소들이 떨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제철을 하는 공정이 보면 탄소를 엄청 집어넣어서 CO2를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철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 규제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 대안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수소 환원 제철.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예. 탄소 말고 수소를 넣자는 거죠. 수소를 넣으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쳐져서 물이 되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CO2가 제로가 되는 제철 공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하이넥스 이런 공법들이 있어요. 뭐 다음에 한번 다룰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친환경 제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까지 기술이 미완성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고 경제성도 아직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암모니아가 보면 분자 구조식이 NH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소는 공기 중에 80%가 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소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잠깐 붙여 놓는 거예요. 이러면 장점이 뭐냐? 액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액화시키면 얘를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요. 보통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기화하고 액화시켰을 때 부피비가 620배. 예. 액화시켰을 때 부피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다루기도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용한 방식을 좀 지금 상당히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뤄왔던 물질이고요. 그 뭐냐, 울산에 보면 암모니아 국내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업체가 그 한화 정밀화학, 옛날 삼성 정밀화학이었는데 한화가 팔렸죠.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한테 팔렸는데 이 롯데 정밀화학이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한 60% 정도 제일 많이 다뤄요. 그 아모니아의 특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쪽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이제 이 테라서 문제되는 것들을 암모니아로 변형을 시키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을 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이제 석탄 화력에도 얘를 좀 같이 넣어서 연소를 시키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소 이런 형태, 기존의 시스템에서 약간의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좀 시키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방 쓰는 게 아니죠. 때문에 재생에는 네. 그런 식물을 써요. 식물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있죠. 예. 한전산. 그래서 기존에 우리 석탄 발전소들의 컨셉이 뭐냐면 바로 이 석탄 발전소를 없애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석탄에다가 암모니아를 일정 부분 섞어서 혼소를 시켜서 일단 이제 CO2를 발생하는 걸 좀 낮추겠다는 이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나중에는 뭐 최종적으로 수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요. 그냥 로드맵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발전 자회사라고 핵탄 발전소가 있고 LNG 발전소가 있다에서는 때문에 에너지가 기존에 어떻게든 다 일단 이제는 더 차가 여태까지 있는데 요 하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는 좀 모르지만 청정수소 재생에너지가 반 이상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이런 패턴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석유, 석탄, 가스를 이제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수입을 수소 형태로 했다. 아니면 수소 화합물 형태로 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난 양입니다. 요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다양하게 수입되는 게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좋아요. 한 군데가 이제 빵꾸 나버리면 이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럽이 그랬죠. 그래서 LNG, PNG에 그 러시아 쪽에 공급을 받고 있다가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나라는 어느 에너지 한 군데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 청정수소라는 게 에서는 저만한 양을 만드는 거는 현재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말 가격 쌉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거든요. 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함부로 에너지를 중국 거를 수입한다고 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국내 무탄소 발전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그 밑에 보시면 태양광 풍력,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간헐성. 피크 때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아닐 때도 있고 만일 그다음에 국내 뭐 간헐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들어가죠. 일정하지 않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LNG 발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출력 조절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이 남는 전기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뭐 수소로 하든지 아니면 ESS를 하든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걔네들이 기본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전기를 거의 3, 400원 수준으로 이제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성은 없는 상황인데, 그 전기를 그렇게 놀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 무탄소 발전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그 밑에 보시면 태양광 풍력,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간헐성. 피크 때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5년 후에 저런 실증을 보여드리겠다는 건데 위에 거는 이제 해외에서 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암모니아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수소를 추출해요. 굉장히 어렵게 우리 구기영 박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촉매를 개발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워요. 저희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한 다음에 연료전지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연료전지에다 넣는다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나오죠. 이제 수소를 하는데 수소를 이제 대량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소는 이제 기체고 기체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 압축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수소 탱크에 쓰는 압력이 700바인데 700바로 되더라도 얘가 액화 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기체 상태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만큼 얘가 액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고 LPG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바 정도 되면 액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압력만 가하면 변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LPG가 다루기 굉장히 쉬운 거고 수소는 근본적으로 상온에서는 액화가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액화를 시키려면 아주 낮은 온도, 196도 정도의 그런 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약간 좀 쉽게 할 수 있고 액화를 그러니까 수송에서는 액화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운송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LOHC에 대한 개념. 이 두 개는 수소의 에너지를 이제 액체 상태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소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OHC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합물에다가 붙이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질소에다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질소에 붙이는 것보다 약간은 더 효율적인, 보면 벤젠이나 이런 것도 톨루엔 이런 데다가 얘를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약간 성능은 이제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액화를 시켜서 운송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을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정부상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드는 거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보면 해상 풍력에 대해서 해상으로 이렇게 케이블 깔아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으로 오는 거는 검토도 지금 안 해요. 예, 해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만큼 님비 현상이 심하고 이제 국토 내에서 이거 한전이 케이블 깔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해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해상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중간에 케이블 끊어지고 뭐 이런 형태의 입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저쪽 부분이 수심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뭐 배가 이렇게 활동하다가 건드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소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송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아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량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한다기보다 약간의 잉여 전력으로 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전기도 나오고 수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와 수소.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죠 잉여 이런 부분에서 대응이 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소를 동시에 어떤 전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잉여 전기가 남는데 그 잉여 전기를 가까운 데서 그냥 다시 저장했다 쓰기 위해서는 고체 수소에다가 수소를 담았다가 쓰고 국내에다가 이송을 하려면 LOHC에다가 담아서 국내 수송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 예. 저희가 사업단은 국내에서 잉여 전력으로 나오는 잉여 전기 여기서 LOHC는 그냥 리퀴드 오르게닉 하이드로카본일 겁니다. 그래서 액화되어 액체 상태의 오르게닉 뭐죠? 유기화합물 예. 그 H가 수소, 이 C가 탄소로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의미를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액화된 화학물질 맞습니다. 를 하는 수고. 예. 얘랑 전기도 필요하거든요. 육체에 딱 껴서 쓰거나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 하는 거고요. 다양한 이산화탄소도 함께 연구를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거 앞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 품목이 6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O2를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철강은 만들 때 탄소를 엄청나게 넣어서 CO2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미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우리가 시멘트를 만드는데 소개를 시킵니다. 구워요. 음, 그냥 이제 캐서 쓰는 게 아니라 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요. 비료 만드는 공정. 비료 만드는 공정이 암모니아 만드는 공정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보면 250바, 그 다음에 최소 한 350도 정도의 에너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원이 계속 되고 전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만 쓸 수 있고 60%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만큼에 대한 에너지원이 이제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이제 대상 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출권에 대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되는 업체가 조일알루미늄이 되죠. 그래서 조일알루미늄은 이런 거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자체적인 계량기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니 도시가스의 계량기를 원래는 하나 쓰는 거를 각각의 로마다 분리시켜서 계량기 분리를 시켜서 이제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탄소 배출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수출을 합니다. 연간 한 1억 넘게 구매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들어가는 수소를 여기 나오네요. 이게 수소 환원 제철 이제 하이넥스 렉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화철에 대한 철광석에다가 원래라면 여기에다가 탄소 예, 완전 탄소의 소스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에서 나온 거. 그게 수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석탄에서 얻는 방법. 그게 포커스. 예. 그래서 순수 탄소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석을 얻을 때는 코크스를 일반적으로 집어넣어서 CO2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거는 수소를 넣으면 그냥 물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청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제는 천연가스 쓰던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로부터 얻는다. 오일이나 가스는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히 산소하고의 반응성이 높은데 저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고 있던 물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유기화합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스틱이나 이 화학 제품들은 얘를 근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일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나무나 이런 식물들도 어차피 이런 형태로 유기화합물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나 이런 쪽에서 얘도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그런 이야기. 예.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잘 넘어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있어. 보다 더 근본적 산업을 풍요와 모든 안을 완성하죠. 그래서 수소는 선택지. 그래서 뭐 수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저도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뭐 되게 잘 나와 있네. 이거 한번. 어제 유튜브 내용 중에서 보니까 예,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 옵티머스의 원가, 얘가 전체 원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4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 부분이 있고요. 카메라 부분은 만드는 게 우리 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텔 이런 업체들이 되게 잘 만들죠. 를 계산은 그 다음 밀리미터 레이더 이런 것들은 중국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헤이사나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잘 만들고요. AI 칩, 예, 엔비디아나 그 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NPU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 관성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수평을 잡고 있는지 이런 레벨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감속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바로 이제 얘를 돌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얘 힘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감속기라는 걸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어가 움직이면서 더 힘을 받으면서 속도는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요 작은 공간 안에 돼야 되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얘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센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힘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속기. 그래서 요 하나가 거의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자료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자료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 팩도 들어가야 되겠죠. 배터리 팩이 보통 들어가는 게 한 20kg, 10k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통신을 또 해야 되고,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한데 손가락을 사람처럼 이렇게 구현이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보면 작은 공간 안에 관절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일단 부품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작은 모터, 감속기, 여기서도 보면 이런 감속기들을 다 축소시켜서 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힘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겁니다. 여기에 옵티머스 한 대의 가격이 20만 위안, 약 3,880만 원 정도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거든요. 원가 개념이라서 실제 가격, 판매 가격은 6천만 원 넘어야 될 거로 보는데요. 테슬라가 제시한 옵티머스의 특징이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키가 한 173, 무게가 56kg, 테슬라 AI 기반 자율 판단 기능, 5손가락, 다관절 핸드, 사람 수준의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죠.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5손가락 다관절 핸드 요것도 5손가락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수준의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 수준의 작업 수행, 특히 이제 손을 이용한 거, 손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 수준의 작업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자율 판단 기면 330만 원 가격에 적합한 손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아틀라스 로봇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틀라스의 손은 왜 이 모양일까요? 다섯 손가락 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요. 왜 손이 5개가 아니냐? 손이 이 모양이냐라고 언급을 하던데 옵티머스 외 유연한 5손가락을 강조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5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이 5손가락이 그냥 잘 동작한다 정도만 강조할 뿐이고 손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가장 인간의 손에 가까운 게 샤도우사의 핸드인데요. 24자유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대충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충 가격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가격의 3배 정도 되죠. 330만 원짜리 옵티머스 손과 1억짜리 로봇 손과의 이제 비교까지 증가할 건가. 자, 이 부분이 지금 로봇 생산을 하게 되었고, 이 모멘트 로봇 쪽에서는 이런 손 동작을 구현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거 하나만 보고 마치죠. 예.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누가 돈을 잘 불렸을까? 이런 거 투자에 계속적으로 좀 적용을 시키고 있다. Models in GPT-4o and Claude Sonnet compete to build the best stock portfolio. I gave each AI model a team of agents that could search Google, analyze financial data, and pick stocks in the sectors I was the most excited about: nuclear energy, space exploration, AI, and blockchain. Each team of agents had a budget of $1,000 that they could spend on whatever stocks they wanted and in whatever amount they wanted. Of building AI agents. But man, things have changed. Today we have so many frameworks for building agents. OpenAI launched their Agents SDK that supports Python and TypeScript. Google came out with ADK, their agent development kit that supports Python and Java. And companies like JP Morgan, Uber, and LinkedIn are all using LangGraph. Actually, I rebuilt the stock picking agent using each one of those frameworks to compare. But that's a topic for another video. The point is, it is becoming stupidly 예.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easy to build AI agent is evolving fast and you need to learn how to build these systems. And that's why I created the AI Agents Massive Analyst to track institutional flows and insider trading, a risk analyst to build correlation matrices, an allocator to determine position. 지금 이 각각이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GPT마다의 이런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석을 하라는 이걸 명시해 놓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Sizes and use tools like White Finance, Fiverr to see the agents in action, their tool use, 그래서 지금 나오는 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and 있어서 use tools 필요한 like White 툴들. Finance, Fire Pro, 그래서 유튜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이버에 대한 이런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어크롤 같은 경우에는 웹서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해 가지고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nd agents in action, their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이 서툴러도 홈페이지나 이런 구성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tool use, and a select menu for which 지금 이게 이제 그 스트림릿으로 구현된 예인데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model 있습니다. to use. And after clicking build for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델을 고르고 예산이 얼마였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섹터를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떻게 뭐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을 portfolio, I can get a view of, I can see the portfolio,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런 그 각각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걔가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in the table format with explanations of why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절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the agent picked now. Tell me what to keep, what to sell, and how much. This is way more sophisticated than what I had 9 months, 800 lines.
So prompt output error handling UI code questions, plus a new competition with 4 new fresh portfolios generated using the 1, GPT-5, Grok 4, and Gemini 2. And here is the portfolio that Claude Son by NVIDIA twice. X results. Starting with the worst picks. The worst picks in GPT's here 2. 예, 얘는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